안녕하세요. 황금의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보신 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정을 위한 황금의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친구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필요할 때만 곁에 있다가 사라진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백 명의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연구하며 깨달은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과 둘러앉아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사람은 분명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작 힘들 때는 연락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바빠집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나중에 하자고 미룹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깝지 않던 사람이 먼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이 있고 진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많은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작은 신호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쌓는다면 나의 일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황금의 마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혼자 사는 철수 씨는 원래 부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병원 방문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어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결과가 걱정이 돼서 그래. 평소 철수 씨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던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내일 바쁜데. 손주 봐줘야 하거든. 혼자 가면 안 돼. 평소에는 자기 부탁을 정말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막상 남이 부탁하니까 핑계부터 늘어놓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나는 내일 괜찮아. 한 사람은 바쁘다며 거절하고 한 사람은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사소한 부탁에 대한 반응이 바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알게 해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971년 데니스 리거는 사람들의 부탁 들어주기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진짜 친구 사이에서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비율이 87%나 됐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23%에 불과했습니다. 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도움 요청을 자주 거절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68%는 정작 자기 부탁은 엄청 많이 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부탁은 귀찮아하면서 자기 부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일방적 수혜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미 200년 전에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유배지에서 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믿을 만하다. 사소한 부탁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도 곁에 없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때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먼저 묻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진심으로 말합니다. 작은 부탁이든 큰 부탁이든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바빠도 멀어도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친구는 부탁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라.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정해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1시간 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또 그랬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항상 갑자기, 급하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을 잡을 때는 정말 꼭 지킬 것처럼 했습니다. 꼭 보자. 이번엔 진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막상 약속 날이 되면 늘 이랬습니다. 반대로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영 아니네. 그래도 보고 싶어서 나왔어. 몸이 불편한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약속 장소까지 왔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의를 보인 겁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1805년 강진 유배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과 정해진 시간에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렸습니다. 길은 온통 질퍽거리고 무릉덩이 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 핑계를 대기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황상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정약용 선생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너의 모습에서 진짜 신의가 무엇인지 보았다. 약속은 날씨가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구나. 훗날 유배가 끝날 때까지 정약용 곁을 지킨 제자는 바로 황상이었습니다. 다산시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6전편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신의는 시간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관리가 백성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정약용 선생이 폭우 속에서 달려온 제자의 모습에서 감동한 이유는 단순히 성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주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깜빡했어, 바빠서, 핑계가 늘 따라붙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일 아침이나 약속 직전에 취소 연락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약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만날 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결국 당신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카톡 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답하면서 내 메시지는 몇 시간, 며칠씩 읽고도 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빴어, 미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바쁜 사람도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냅니다. 바쁘다는 건 결국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죠.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듭니다. 몸이 안 좋아도 나옵니다. 피곤해도 연락합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세 번째, 돈을 쓰는 태도를 보라.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밥 먹을 곳을 정하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 차례지. 그럼 국밥집 어때? 이런 날은 국밥이 최고지.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낼 차례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좋은데 알아. 결국 그날 꽤 비싼 한우집 계산을 내가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낼 때는 국밥집, 남이 낼 때는 고깃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밥값 계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차례에는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며 저렴한 곳을 고르거나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가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 때는 10만 원 받아가고 자기가 줄 때는 3만 원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건 정확히 기억하는데 줄 건 잊어버립니다. 그랬나? 내가 그때 못 갔나 봐 하고 넘어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011년에 금전 태도 연구를 했습니다. 금전 거래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의 장기 관계 유지율은 일반인보다 34%나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돈 앞에서의 태도가 관계 지속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카고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금전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보이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그중 72%는 다른 영역에서도 이기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건 단순합니다. 돈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 청년편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다. 정약용 선생이 관리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재물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관리가 재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셨습니다. 옛날 관리나 오늘날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 때는 진심이 나옵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네 번째, 실수 후 태도를 보라. 지난주에 영호 씨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명동역 근처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제가 12시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안 오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지금 강남역 앞에 있는데 너 어디야? 알고 보니 영호 씨가 장소를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강남이라고 했는데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변명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1시간 기다렸다는 말에도 그래도 확인하지. 왜 계속 기다렸어?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 후 정수 씨와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내일 12시에 보자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12시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가 안 오셨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기도 집에 두고 오고 시간을 착각해서 늦은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시간을 잘못 말했구나. 1시간이나 기다렸지. 정말 미안해.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커피도 한잔 하자. 즉시 인정하고 정수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똑같은 실수인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1810년대 강진 유배지에서 경세유표를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자료를 베껴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중요한 자료를 베끼다가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학자가 이를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자 탓을 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약용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 제자를 감싸고 자신이 전체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다. 변명은 실수보다 더 큰 잘못이다. 다산시문집에는 이런 구절도 남아 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성장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는 실수 자체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잘못했을 때 바로 미안해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상황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심리는 간단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 보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같은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크게 만듭니다. SNS나 단톡방에서 말 실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삭제하고 사과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길게 해명하며 오히려 상처를 더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한 거 아니야.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해. 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말도 사과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진짜 사과는 간단합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게 전부입니다. 실수 후 태도에서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5번째, 약자를 향한 태도를 보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밀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죠. 웃으면서 이해하는 태도였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자 수고하세요 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며칠 후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란이었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또 어떤 분은 경비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태도의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08년경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머물던 서재 근처에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정약용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적막한 유배지의 유일한 위로다. 저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내버려 두게.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머물던 집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양반이 하인을 직접 돌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하인의 약을 직접 지어주고 밥을 먹여줬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공손히 대했습니다. 유배 온죄인 신분이었지만 어른들께 예를 다했습니다. 목민심서 애민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관리의 진짜 모습은 권력 있는 자 앞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위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손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진짜 품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식당 직원에게 하는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더 가져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댓말 쓰는 사람과 반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을 들어주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달원이나 택시 기사님께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 쾅 닫고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의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진짜 성격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부탁 하나에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마음, 시간을 지키는 성애, 공평한 태도, 솔직한 사과,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다. 급하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나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였을까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정리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